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정신력으로 버텨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정신력은 체력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술에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끈을 놓쳤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선택이나 판단을 해선 안 되죠. 늦은 밤에 이성보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도, 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식을 먹게 되는 것도, 또 홈쇼핑을 보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것도 하루 종일 체력을 소진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지쳤을 때 체력을 잘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미루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정말 올 한 해가 닷새밖에 남질 않았네요. 올해 어떻게 저희가 선물을 좀 많이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보내드리고 있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이것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1위, 일본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22위였다라는 건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5,563달러, 일본은 33,849달러. 우리가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일본 언론도 공식화했고요. 한 나라의 이것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이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알파벳 세 글자, 국내 총생산, 그 알파벳 세자. 쉽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799님이 올해 한 20번 보냈는데 당첨돼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6799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자 보낸 본전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장이 휴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증시가 다시 이제 문을 열었고요. 우리 증시도 어제는 성탄절로 휴장을 했었죠. 맞아요. 오늘 아침 증시 먼저 좀 출발하는 시점 보면요. 코스피는 2446.56, 그리고 코스닥은 684.25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연휴 전보다는 다행히 소폭 오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54,200원, SK하이닉스는 17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후반에 거의 1,458원, 59원 이렇게 갔었는데 오늘은 55원대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또 원달러 환율 움직임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자산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럴까요?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엄청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네. 11월 말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59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1만 명 늘어났습니다. 1,559만 명. 네, 굉장하죠. 이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다소 중복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처음 공개한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 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매월 10만 명 정도씩 늘다가 11월 들어서는 증가폭이 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복된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4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늘어서- 1,500만 네, 명대다. 넘어섰죠. 대단합니다. 그럼 얼마씩 투자하고 있을까요? 네, 이들 투자자가 보유한 금액이 11월 기준으로 100조 원 넘어섰고요. 예. 이 아무래도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좀 급증한 것 같습니다. 이 11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이 총 17조 원 상당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약 15조 원이니까 거래량으로도 사실은 비등비등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네. 102조 원을 넘어섰고 또 다른 소식. 우리나라 1인당 가계 대출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역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 3분기 말 가계대출 차주의 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0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 3년 전인 2021년에는 처음 9천만 원을 넘었었는데 3년 반 만에 5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고요. 또 우려스러운 점이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한 비율. 이 비율이 은행권에서는 6월, 9월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포인트가 오히려 이 0.06%포인트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2.18%로 집계가 됐는데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제2금융권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분들부터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한국은행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한국은행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10월,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췄었죠. 그래서 현재 3.0%인데 내년에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서 더 내리겠다라는 방침을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경제 심리가 크게 움츠러드는 점,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었잖아요. 네. 그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9%인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 성장률 눈높이도 낮춰놨는데 거기에서 더 하방으로 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또 내린다는 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가운 소식인데 꼭 그 방향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경제가 그만큼 또 안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어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 물가 상황 개선이 계속되면 정책 금리를 올려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 금융 완화 수준이 좀 과도해져서 나중에는 오히려 좀 급격하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야 할 위험이 커진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일본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간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고수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난 3월에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0.25%로 올렸고요. 이 우에다 총재가 언제 올리겠다 뭐 이런 시점을 밝힌 건 아니지만 그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만간 인상 분위기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 말 금리 인상 이후에 8월 초에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네. 이후에는 또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먼저 주고 움직이려는 그런 흐름들도 일본에서는 보이네요.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강예지 에디터는 어디 좀 소비 좀 했습니까 혹시? 네, 밖에서 외식은 했는데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크리스마스 대목이지만 도심의 번화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홍대라든가 이런 상권 쪽에서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썰렁한 걸로 보입니다. 예년만 못했다. 네, 특히 예술하고 문화 소비가 좀 크게 줄어들었는데 공연예술 통합 전상망 그 수치를 보니까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공연 예매를 취소한 건수가 112만 건으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하루에만 10만 건 가까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 사러 문구나 완구 많이 파는데 이 서울 창신동에 완구거리 많이 가잖아요. 뭐 여기라든가 동네 제과점들도 좀 비슷한 분위기들이고요. 반면에 백화점, 대형마트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형 상점들은 좀 붐볐다는 점에서 영세상권과 좀 극명한 대비를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 상권보다는 기업형 상점 크게 몰아놓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파는 곳 그쪽은 조금 붐볐다라는 거고요. 또 소상공인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계도 지원에 나섰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와 임직원들에게 연말연시 모임 행사 진행 그리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달라 지역 특산물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 장려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도 회원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을 좀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요.
얼마나 그러면은 그 내수가 안 좋길래 경제계까지 나서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느냐 봤더니 내수 경기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올해 3분기 1년 전보다 2% 줄어서 10분기 연속 감소했고요. 네. 12월 첫 주에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한 주 전보다 30% 가까이 맞아요.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수 활성화 노력이 확실히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되는 돈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현지 시각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천연가스 1월분 선물 가격이 100만 BTU, 이게 열량 단위인데요. 네. 100만 BTU당 3.95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52주 신고가이자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20% 가까이 급등한 수치고요. 유럽 천연가스도 최근 열흘 만에 20% 올랐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주로 발전과 난방용으로 쓰이는데 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예년보다 좀 겨울이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 이 에너지 수입하는 쪽은 훨씬 더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계약으로 대부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직접 타격은 일단 적다고 합니다만 일단은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르게 되면 단기 순손실 1,250억 원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3분기 말보다 원화 가치가 10% 넘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스를 산 가격보다 이렇게 싸게 팔게 되면 미수금이 쌓이잖아요. 이 미수금이 15조 원 상당에 달합니다. 가스비를 올리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 에너지 공기업들 미수금을 메우려면 가스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네. 사실 내수 침체가 깊어지면서 요금을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가스를 쓸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렇죠. 네, 저도 어제 이제 가스비 요금을 확인을 했는데 11월부터 좀 추워서 틀었더니 그렇죠. 요금을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로 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혹시 보셨나요? 뭐 전월 대비. 네네, 전월 그렇죠. 뭐 대비. 가을 대비로 초겨울부터는 또 오를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당장 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고요. 7월에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 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약 0.6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4원가량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난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이달 가스 요금이 다음 달 청구되는데 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저처럼 여파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소득도 좀 늘어나서 소비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공공요금이 특히 이제 에너지 중심으로 수입 가격도 올라서 네. 이게 또 언제 더 오를지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이은정님이 크리스마스 때 상권도 많이 썰렁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명동에 유명한 칼국수 먹으러 갔다가 대기 시간이 3시간. 기본 다른 음식점도 1시간 줄을 서셨다고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유. 또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고 네. 양극화가 되는 곳은 또 심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강예지 에디터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출산으로 자리를 좀 비우게 됐는데요. 네. 그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이대호 진행자님과 청취자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호흡이 가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방송 끝나고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격려와 응원 맞아요. 메시지 예. 문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뒀는데 아 진짜. 네, 너무 감사해서 해놨어. 네. 아, 꼼꼼하구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사히 순산하고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해드려야겠지만 또 임신 출산하시는 분들 더더욱 많이 또 응원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저 씩씩하게 순산하고 나라를 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요즘 그게 큰일입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9987님도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부모님께 임밍 아웃하러 고향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부모님께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고향 가시는 게 이야 마음이 축하드립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해서 주변에 축하드릴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순산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몸도 잘 풀고 네. 중요합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우리 마음 따뜻한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축하합니다. 순산하고 오세요라고 또 격려하는 강예지 에디터 격려하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대표적으로 이것이 요즘에는 쓰이고 있죠. 알파벳 세 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이것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Gross Domestic Product의 앞글자입니다. 뭐 거의 다 알려드렸네. 네. 한 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서비스, 재화를 다 합친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또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오늘 뭐 이따가 점심 사 드시는 것도, 소비를 하는 것도 여기에 또 주요한 한 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오늘 좀 쉽기는 합니다. 8722님이 요즘은 외식도, 외출도, 모임도 거의 하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좀 힘들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872님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씀씀이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것 성장률이 또 둔화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이것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이 내려가고 있어서인 거죠. 그런데 그 고령화 속도라든지 어떤 신성장 산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선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방학 중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틈틈이 잘 듣고 있습니다. 훌륭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 뭐 사러 갔는데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가 방송이 되고 있어. 얼마나 훌륭한 편의점으로 보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파벳 세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진희 님이 어제 병원에서 이쁜 아기를 봤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했네요. 보물 보는데 공짜는 없죠. 요즘에 주변에 진짜 아기 보기가 힘들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도움의 손길, 기부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듭니다. 우리의 또 기부 문화는 언제 어떻게 또 발전하고 흘러왔을까요? 같이 한번 돌아보실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기부야 상시적으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특히 1년 중에는 이렇게 추울 때 그래도 많이 신경 쓰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연말이 되면은 그 연간 모금액의 기부금 연간 모금액의 절반이 집중이 된다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일로 마감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좀 정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수확이 끝나고 품앗이 일자리도 없어요. 겨울이 되면은. 그래서 이때가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나눔의 필요가 있다는 게 좀 이제 내려오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유라기보다는 좀 영향인데요. 네. 아직 빈곤한 나라일 때 한 1970년대까지는 서양의 종교단체가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구호 캠페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기부 캠페인이 이제 종교 행사에 맞추어서 연말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이제 여러모로 맞물려가지고 문화가 된 거죠. 사실 이제 뭐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네. 각종 이제 회계 마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쯤 돼야 이제 얼마 정도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림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네. 또 1980년대부터 기부가 활성화됐다고 하던데 당시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 주도 모금이 많았고요. 네. 일단 이제 국가가 주도하니만큼 공익적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왜 그 국가가 공익 목적에 세금을 안 쓰고 굳이 국민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했을까? 이제 처음 이 사실을 접하면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네. 네, 조금 이제
이야기를 파보면 그때 정부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쓸 곳은 많고 재정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어느 부분이 좀 힘들었냐면은 돈이 좀 생겨도 우리가 외채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달러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성금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성금을 모아가지고 뭐를 돕는 거는 꼭 경제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사회 통합의 목적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요. 사실 이제 반공 관련 모금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참여 효과를 발생을 시켜서 이제 정권 안정 목적도 있는 기부 캠페인이 좀 있었는데 강제성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강제성도 좀 있었고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성금을 거뒀을까요? 기부금을? 그때 당시 기부 캠페인 몇 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새마을 운동도 성금을 꽤 모았었습니다. 아, 새마을 네. 운동도 성금을 모아서.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성금을 모아서 농촌 인프라를 짓고요.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대한항공 007번 이제 그 격추가 됐었죠. 그래서 칼기 이때 격추 예,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 성금을 또 모았었고요. 같은 해에 국채 보상 캠페인 이제 그 있었습니다. 아까 외채가 우리가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모으고 이제 금부치를 모아서 나라의 달러 빚을 좀 갚자 이런 이제 캠페인이 있었고요.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부 캠페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댐 모금 운동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캠페인의 용처가 사실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진 않았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네.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KBS 비롯해서 맞아요. 방송국들도 모금 활동 많이 했고 예전에 사랑의 리퀘스트 네, 이런 네. 방송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모금 방송했었거든요. 맞아요. 방송국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섰죠. 맞아요.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어쨌든 이게 뭐 전 국민의 TV가 보급이 되고 라디오가 또 보급이 크게 되면서 미디어, 매스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기부를 독려를 했었는데 이제 KBS 같은 경우에 뭐 사랑의 손길 펴기, 불우이웃 돕기, 상금 모금 방송, 희망 2000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계 프로그램이 참 인기가 좋았는데 네. 가요대 축제하고 연계를 했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방송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방송사가 화면을 통해서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실시간으로 모금 금액이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 맞아요. 화면 네. 상단에 금액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실시간은 아니고 5분, 3분 뭐 이때마다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숫자 돌아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전화로도 기부할 수 있고 하니까 접근이 상당히 편리해졌었죠. 그렇죠. 그 화면에 그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오면 네. 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맞아요. 갖게 되고 ARS 전화 한 통으로 몇천 원 또 기부하는 게 또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가슴 왼편 위에 사랑의 열매 네, 그 배지 맞아요. 달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 빨간 원이 3개 붙어 있고 이제 초록색 기둥이 있는 나무 모양이죠. 네. 이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 캠페인입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면 주는 건데요. 이 공동모금회가요.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1998년에 설립한 단체예요. 저도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 방송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제 연예인분 양복에 붙어 있는 사랑의 배지 보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뭐 기업도 이제 소속 배지 나눠주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방송사별 소속 배지냐고 여쭤봤었는데 왜 방송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걸 차고 있지 이렇게. 네네. 사랑의 열매. 맞아요. 사실 이제 이전까지의 기부 모금 단체와 달리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한 첫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근거도 조금 있었던 단체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공익적인 목적인 공공성하고 민간의 운영 자율성이 결합이 돼서 신뢰를 좀 얻어가지고 이 사랑의 열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기부 모금 캠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나 기업하고 연계 활동을 많이 해서 영향력도 굉장히 빠르게 커졌고요. 이제 방송사와도 당연히 협력을 했고 특히 이제 기부 사용처를 구체적이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섞어서 좀 감동적으로 소개를 하는 첫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 배지가 굉장히 크게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TV 방송을 할 때는 제작진이 방송 전에 항상 그 사랑의 열매 네. 배지를 가슴에 차라고 다르라고 나눠주더라고요.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비밀이 밝혀지네요. 왜 근데 그렇게 사실 이게 말씀하셨는지. 서로 티내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캠페인이 서로 맞아요. 알게끔 하는 그런 취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게
어려울 때 더 단결하고 합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됐다면서요? 네, 활성화되고 좀 되게 다양해졌는데요. 사실 우리 외환위기 때 기부 문화라고 하면 일단 금모으기 운동이 유명하잖아요. 당시 이제 227톤 정도 모았습니다. 그때 사실 이게 뭐 왜 우리 외환위기 극복에 정량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결혼 반지까지 가져왔던 금모으기 운동을 보고 해외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주관적인 의지가 사실 이제 돈 뒤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들의 의지가 대외 신인도에는 꽤 많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이 그 신뢰를 상당히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크게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기부 단체들이 굉장히 전문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IMF 때 구조 조정이 너무 거셌어서 일자리는 그리고 다시 안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해외에 계속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좀 구축하느라고 이제 사회적 책임 그때는 이제 ESG 대신에 CSR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예. 기부하고 사회공헌에 적극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발전이 맞물리면서 소액 기부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요. 투명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금융사에서 저 사람에게 대출을 해도 되냐 이런 거 따져볼 때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갚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 직후에 그걸 또 거의 뭐 전 국민이 보여줬던 네. 해서 정책적으로 잃어버린 대외 신인도를 과거에도 다 국민들이 또 올려왔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 기부 문화하면 또 떠오르는 게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네네. 예, 종소리도 네. 울려 퍼지고 있고 이것도 역사가 꽤 깁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역사가 깊죠. 사실 이제 뭐 종교적인 거라서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는 1891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20년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에 구세군이 뭐 기근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육아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네, 정확히는 뭐 1928년에 명동에서 처음 이제 모금을 시작을 했고요. 종로하고 명동에 그때 당시 가장 큰 번화가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은 곳. 네, 그때 이제 양철 냄비를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선한 기부 모금 형태였죠. 네네. 그래서 1950년대 전쟁 직후에는요, 이 구세군이 또 실향민하고 전쟁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활동을 하면서 이 빈곤 구호 활동의 상징이 되고요. 지금도 연간 200억 원 이상 대체로 이제 모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현금 사용이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카드 결제나 QR 간편 맞아요. 결제까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그 교통카드 찍듯이 네, 이렇게 네. 띡 하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래서 네. 지하철 역사 안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 타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거 찍고 교통카드 찍고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또 저 어릴 적만 해도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많이 샀거든요. 네, 네. 우표같이 생긴 거. 네, 맞아요. 그것도 수집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수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결핵 퇴치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 우표인 줄 알았었는데요. 이제 결핵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970년대까지도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핵 환자. 네, 그래서 뭐 근대 문학에 보면은 관련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이 운동 자체는 정점을 찍었고요. 네. 판매량은 1960년대에 최고치를 이제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크리스마스 실 연간 판매량이 1천만 장씩 달하던 시절이었는데요. 1000만 장이요? 네, 1990년대 초중반에 갑자기 이제 확 꺾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핵이 일단 거의 퇴치가 되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뭐 거의 뭐 목표 판매량이 선생님들은 좀 있으셨던 맞아. 것 어릴 같아요. 적에는 거의 뭐 1인당 하나씩은 샀어야 됐어요. 맞아요. 거의. 뭐 자율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자율이 아니었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이 씨를 구매하는 게 또 애국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 실. 그래서 예쁘기도 했고 당시만 해도 편지 많이 보냈으니까 네, 네. 우표 붙일 때 옆에 또 예쁘게 같이 맞습니다. 보내기도 했었고. 크리스마스 실. 어떤 디자인이 또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뭐 대체로 하도 이제 많이 매년 이제 갱신돼 가지고 나오니까 뭐 굉장히 많았는데 대체로 컨셉이 확실하면 잘 팔렸다고 합니다. 1960년대 왕과 왕비 시리즈가 되게 많이 잘 팔렸다고 하고요. 또 독립운동가 시리즈도 잘 팔렸다고 해요. 19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 시리즈가 대인기였고요. 최근에는 품절 사태를 빚었던 크리스마스 실이 있는데 2010년에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했던 그 기념 크리스마스 실이 또 최근에는 품절 사태까지 빚는 그 잘 인기 있었던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모아둘 만하죠. 네. 2867님이 제 기억은 60년대 국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2-3장씩 배당을 줬어요. 가난한 우리 집에서 살 돈은 없고 장작을 20개 피 지게해지고 춘천 시내 가서 식당에 판 돈으로 씨를 사고 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다는 거죠. 네네. 오, 훌륭하십니다. 요새는 씨 보기 힘들죠. 편지 보낼 일도 잘 없고요. 그래서 저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여도 이제 우표 아니고 이제 뭔가 인쇄된 용지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표도 안 붙이는데 씨를 붙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대한결핵협회가요 전자파 차단 스티커라고 이제 그린 씨를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린실 이런 네. 것도 생겼고 특히 이맘때쯤 되면은 얼굴 없는 천사들 이야기가 또 세상을 훈훈하게 합니다.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셨다 이런 소식들도 끊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제 사회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소속감이 받을 때도 물론 생기지만 내가 주고 내가 준 것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할 때 굉장히 강력한 소속감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인지 평범한 개인이 돈을 모아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연이 우리나라는 정말 적지 않은 편입니다. 1994년이 저는 조금 특이했다고 보이는데 이제 할머니들의 기부 소식이 굉장히 잇따랐던 해였어요. 네. 이제 행상으로 품팔이 그러니까 노상에서 그냥 일용품을 파신 거죠. 이분이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셨고요. 이제 강리면 할머니라고 성함이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3억 원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와. 그리고 잇따라 박상순 할머니가 양로원 청소부를 해서 모은 전 재산 집 3채 정도를 기부하신 이야기가 또 언론을 장식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내놓으시는 어르신 분들이 1990년대에 참 많았는데 이게 좀 못 배운 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 주라고 많이들 네. 전 재산을 기부를 하셨고 그런데 이순랑님이 모금은 좋은데 정산은 제대로 하나요? 그리고 백소영님도 기부금 불법 사용으로 시끌시끌했었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모으신 돈들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 힘들게 기부를 하시는데 그게 잘 쓰이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 진짜 예전에 좀 비리가 있긴 있었어요. 뭐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냥 뭐 투명하지 않아서 뭐 정말 이제 뭐가 많았습니다. 꼭 하나 찝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평화의 이를테면 이제 평화의 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가 국민한테 조금 이제 거짓말을 했다, 너무 과장해서 광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아직 그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는 많이 투명해졌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됐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일부 대학에서 발전기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교직원의 개인 용도로 쓰거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에 해외 구호 활동 기금을 모금한 비영리 단체가 수십억 원 기금을 횡령을 해서 단체가 이제 해체되고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진행되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또 실망하시고 신뢰가 무너지면 네. 기부 전체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분들은 신뢰가 더 참. 크게 해를 끼치는 그런 네. 결과가 되는 거죠. 요즘은 그 직접 돈으로 내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되게 다양성이 네네.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제 지금은 소비하고 기부가 또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참여하고 기부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를 할 때도 최근에는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어떤 경험을 이제 고객한테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부 문화도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특정 제품을 소비를 하면 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이 기부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리고 이제 참여도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들이 캠페인을 열어서 이제 참가자 뭐 마라톤 같은 게 좀 인기인 것 같은데 이제 참가자가 완주할 때마다 이 참가자 명수대로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참가자가 또 이렇게 이제 한 명수대로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하는 성과 연동제 느낌의 기부 문화가 참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저런 기부 캠페인이 유행을 타면 그 흐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또 오는 것 같아요. 2014년에 이제 거의 10년 전인데 구 트위터 지금은 X죠. 여기서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굉장히 이제 효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활발한데 사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누가 이제 모금을 한다기보다는 대중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 좋다 하면서 거의 판매와 기부가 완전히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활발한 지금 문화도 있고요. 기부 금액이 조금 전통적인 모금 단체에서는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화를 좀 보면 단순히 기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부 금액이 줄어든 것이 기부 자체가 줄어든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이제 짧은 영상으로 주고받는 그런 챌린지를 할 때 이 기부 문화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려면 공감도 필요하고, 공감하려면 재미, 맞아요. 놀이 요소도 사실은 또 필요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맞아요. 또 착한 소비라고 해서 제품의 일정 가격, 뭐 이 제품을 사시면 일부분은 기부가 됩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몇 번 이제 소셜 관련해 가지고 좀 해봤었는데 확실히 그 플랫폼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기부 모금마다 이제 좀 잘 되는 모금이 잘 되는 주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세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심승빈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주 일각의 사례일 겁니다. 일부에 기부업체 인테리어 공사 가면 최고급 수입 벽지 등으로 꾸미는데 기부금이 그런 데로 가는 게 좀 아쉬웠어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활동 활발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참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9236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놀이공원 가면서 구세군 자선냄비 2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침 현금이 좀 있어서 기부를 해냈더니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그 반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장수연님이 오늘 19번째 생일을 맞는 딸과 함께 헌혈하러 갑니다. 100번 헌혈하는 게 목표인데요. 얼마 안 남은 목표를 향해 오늘도 고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장난 아닌데요, 장수연님? 1년에 100번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이거 위험하고요. 헌혈 평생에 굉장히 100번만 해도 뭐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네, 맞아요. 좀, 우리가 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헌혈도 많이 줄어서 네네. 그것도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데 헌혈하시는 것도 기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생각난 김에 이거 이런 거 참 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서양만큼 이제 종교하고 자선이 좀 결합돼가지고 서양은 기부 문화가 좀 발달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를 기부나 이제 자선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좀 해왔던 역사가 있어서 기부 문화가 서양만큼 활발하지는 않은데 요새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저는 차라리 좀 기부 문화가 더 활발해졌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러게 이게 참 뭔가 숙제하듯이 하는 저도 좀 반성을 해봅니다. 네, 이제 생활 습관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요. B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어제 성탄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2024년도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돌아보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참 뭔가 바쁘게 달려온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분히 올 한 해 마음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람들이 연말이나 네. 추울 때 막 상담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12월쯤 되면은 상담 주제가 약간 회한, 후회 그리고 한 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이렇게 전체 되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들. 올 한 해에 대해서. 네. 근데 회한이 더 많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긴 어떤 대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기자님 혹시 대하 드라마 중에 태조 왕건 이런 거 좀 예전 거. 예. 네, 저는 그거 거의 끝나갈 때쯤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아쉽고 이게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봤음에도. 네, 뭔가 오랫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드라마 시리즈 하나 끝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죠. 네, 그게 미니 시리즈건 대하 드라마건. 네. 그러니까 특히 한 해가 끝날 때는 특히 좀 더 많이 밀려오는 감정이 후회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내가 그때 참 이런 부분을 그때 좀 더 도전해 볼 걸. 그런 어떤 감정들, 좀 미해결된 감정들이 많이 남는 시점이 요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이 시기 즈음에 어쩔 수 없는 감정인 거죠. 네. 혹시 뭐 제가 2024년도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거보다는 올해는 좀 후회가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네. 잘 되는 사람들은 상담을 많이 안 받을 겁니다. 뭔가 또 후회가 남으니까 심리 상담도 필요한 걸 텐데. 네. 근데 그 후회하는 게 회한이 드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감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후회를 다시 말하면 반성 또는 학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네. 그러니까 죽을 때 뭐 후회하는 3가지, 뭐 10가지 뭐 그런 컨텐츠들 많잖아요. 네네네네. 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사실은 단순히 후회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반성해보고 또 그 토대에서 무엇인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후회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귀중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장을 위한 귀중한 재료다. 약간 마음속에 노란불 네. 같은 거네.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네. 그리고 좀 반면 교사 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왜 유튜브 썸네일도 보면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네. 뭐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심리가 또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회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재료다. 네. 근데 또 이제 반성을 했으면 잘 배워 나가고 나의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그 적절히 균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후회 자체는 내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토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후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자기 비난적인 후회 있잖아요. 머리 쥐어뜯고 막. 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난 정말 바보야. 혹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활동할 수 있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세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왜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저거는 정말 이상한 세계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자기 비난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비난하는. 그게 그거보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떠올리게 된다면. 그렇죠. 그에 비해 좋은 후회는 내가 뭔가 그때 안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로 저 주제를 좀 넘어가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작게 해볼 수 있는 건 뭘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를 내가 인식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토대를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후회의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학습인데 네. 너무 비난적으로 자신을 몰아가선 또 안 되는 거고 네. 본인이 또 상처받는 거고요. 근데 이게 후회라는 게 나 스스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투영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네. 근데 이쯤에 이제 송년회에 나가서 오랜만에 본 친구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내가 그때 말이야 뭐 저 친구처럼 저기 집을 샀었으면 네. 점점점 이러기도 네. 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이 또. 그렇죠. 또 그런 친구들이 자랑하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때 그쵸.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막 그런 것도 들지만 그 친구가 너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모임 갔다 오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런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계속 모임을 좀 잡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모임 잡고 또 다른 마음 잡고. 근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라든지 내 비교의식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늘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독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활용한다고요? 네. 어떤 의미예요? 사실 외로움과 고독의 공통점은 둘 다 혼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간단히 말하면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혼자 있는 거. 네네네.
그리고 고독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는 어떤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고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능력. 어쩌면 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로지 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쩌면 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만큼, 사실 기자님, 내가 성장한다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토대, 나에게 집중하는 토대, 나를 돌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교하는 감정들을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라.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이 고독도 의도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 영화나 코미디에서 보면 트렌치코트 딱 입고 낙엽 밟으면서 나는 고독해. 네. 그런 시간을 향유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뛰어난 외에 우리 그런 위인들을 보다 보면 예. 굉장히 어떤 산책하는 시간, 자신만의 혼자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 고독의 시간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자신을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혼자 있으면서 나는 고독해는 좀 건강치는 않은 걸 테고. 사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독의 한 리추얼은 산책인 것 같아요. 나가서. 네, 나가서 자연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씩 반성도 해보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 뭐 고민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나를 좀 깊고 너르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산책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뭐 미술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발명가라든지 과학자 분들 중에서는 그런 산책이 몸에 익힌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진희님, 최경민님, 외로움을 즐기며 삽니다. 혼자 있는 것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좀 자존감이 높은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연말이니까 사람들 만나 신나게 이제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약간 네. 이제 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내 안에 뭔가 구멍이 뚫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공허함이 사실 밀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허함을 사실 우리가 메우려면 구멍을 좀 메우려고 하는 토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결핍이 있다는 걸 먼저 직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 결핍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고 그 자체가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너무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내가 뭔가 친구들로부터 좀 소외감을 많이 겪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애도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 결핍감을 조금 채우려면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할까? 어떤 활동이 좀 필요할까? 어떤 장소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을 조금 실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우선은 나에게 있는 결핍부터 파악을 하고 네. 그걸 인정하고 애도한다라는 게 나 자신을 좀 토닥거린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또 찾아 나가는 거고. 네. 왜 연말정산하듯이 이 감정도 수익과 손실을 나눠서 챙겨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결산표처럼 나의 감정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익에는요. 예. 올해 나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준 순간들, 예. 또 손실에는 아쉬움과 후회로 남은 경험들, 또 우리가 아까 후회를 반성과 학습의 의미로 되새긴다고 했잖아요. 순이익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과 성장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번 네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는 1번,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인지. 또 두 번째는 수익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세 번째는 올해 내가 가장 이룬 성과 중에 가장 큰 것을 3개만 골라본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떤 게 있을지. 손실에는 반대죠. 1번, 올해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나를 가장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세 번째는 올해 내가 한 실패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을 3개만 골라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순이익인데요. 이 후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감을 수 있는 토대할 수 있는 것들인데 1번은 이 모든 순간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년에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3가지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나는 내년에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아하. 네. 수익과 손실, 가장 행복했던, 불행했던, 기뻤던, 화났던, 성과 혹은 실패, 그리고 잘한 것, 후회되는 것을 나눠서 이거는 기록해 보면 좋습니까? 그렇죠. 네. 종이로 그냥 네. 잠깐 생각하는 것보다. 네. 약간 그 후회됐던 순간, 불행했던 순간 떠올리면서 더 막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건 그냥 냉정하게 구분을 좀 지어보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수익과 손실에서 순이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또 비유를 해본 거죠. 순이익이라는 게 이제 수익과 손실을 제외한 거이기도 하지만 어떤 네. 면에서는 그런 모든 경험의 총합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습관을 가져본다는 거죠. 혹시 그 감정적인 수익과 손실 따져보니까 너무 마이너스더라. 네. 손실이 너무 크더라. 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거기가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 바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착지하는 것이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024년에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을 본 것 같지만 네. 이게 바닥이었고 네. 2025년에는 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학습하면서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후회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네. 또 학습, 또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되기도 한다. 네. 되새겨야겠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오늘 조금 이제 혼줄이 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에게 또 용돈을 많이 주고 계시는 분 사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40대 자영업자 부부의 사연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